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합시다. 마스크를 잘 차야 돼요. 이 별의 방법을 내가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4시간 동안에 마스크를 차고 수업을 하면은 습기가 차겠죠, 안에. 하고 나면은 이 입 주변에 피부가 다 헐어버려요. 예. 자, 그래서 마스크 차기도 그렇고 우리 요리할 때 이렇게 차는 거 있죠. 그거는 마이크 소리가 안 납니다. 플라스틱으로 딱 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습기도 안 차고 하려니까 결국 붙이는 게 제일 좋더라, 그지? 수업을 할 때 그래 해야 돼.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우리가 첫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 좀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자,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교재는 받았지요? 예, 뭐 책 두껍죠? 예, 그래서 좀 두껍지만은 이 교재에도 여러분 시험에 노는 내용이 다 소개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 머릿말이 있죠? 머릿말을 넘기시면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시험 안내.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이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 시험이 어떻다, 뭐 범위가 어떻다 이런 건 잘 아시는데 그 시험 안내에서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시험 안내 5번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2차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잠시 보시면은 지금까지 시험이 1차 시험은 뭐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다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절대평가를 하죠. 예, 절대평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지금 법이 하나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이와 같이 여러분 시험은 60점만 되면 누구나 다 자격증을 주는 시험으로 절대평가 제도를 이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 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바꾸면 80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왜? 등수별로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예상할 때는 한 5천 명 정도만 합격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있죠. 여기에 결탁이 돼가지고 자, 이 시험 어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평가제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평가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언제쯤 시행하느냐? 제가 예상할 때는 2025년에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1년이죠. 3, 4년 유예 기간을 둘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상대평가 시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합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 보호라는 시험제도 아시죠? 그거는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바꿔버리니까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기한 3, 4년 안에 이제 합격을 해야 돼요. 3, 4년 지나서 상대평가가 되면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예, 60점 넘어도 합격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제도가 바뀔지 안 바뀔지 그렇게 지금 법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소위 말해서 이 시험 자체가 자격증 시험이죠. 일정한 자격만 되면 누구나 다 줘야 돼요. 그 취지에 반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왜 상대평가로 법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투기를 조장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투기 조작하는 건 없습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누구한테 뒤집어씌우겠다는 뜻이에요. 중개사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니까 정부가 지금 국회 특히 여당이 이걸 바꿀지 안 바꿀지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만일 바뀌면은 어영부영 할 시간 없죠. 빨리 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또 넘기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의 출제 경향 수험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에 우리 공법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돼 있어요. 자, 거기에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전부 다 12문제씩 나오고 있죠. 계속 12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도시개발법이 자, 거기에 6문제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6문제씩 나오고 있죠.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씩, 농지법 2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발제한구의 지음이 가능한 특별조치법이나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비율로 출제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의 시행령, 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자,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 령, 규칙 이 세 가지에서 12문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령, 규칙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령, 규칙에서 6문제. 자, 건축법, 령, 규칙에서 7문제. 주택법, 령, 규칙에서 7문제. 농지법, 령, 규칙에서 7문제. 자, 이렇게 총 40문제인데 결국은 자 6가지 법, 6가지 령, 6가지 규칙해서 18가지 법규에서 자 여러분 시험에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18가지 법규. 조문서로는 어떻느냐 2,000개 이상이 됩니다. 2,000개 이상.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중개사 시험 치기 위해서 배우는 법 과목들 있죠. 1차에 뭐 민법, 2차에 공인중개사법, 자 그다음 공시법, 세법 이런 네 과목을 다 합친 양보다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이 법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법만 자 다른 과목은 다른데 공법만 교재에 여러분 책에 지금 들고 있죠. 그것도 두껍다 하죠. 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자 교재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내용 중에 교재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교재에 있는 게 한 40%. 교재 없는 것이 60%입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 책이 없는 게 더 양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교재 없는 거 나옵니다. 그 작년 시험도 보세요. 생전 보지 못하는 황당한 문제 몇 문제 싹 있죠. 예. 자 여기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사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만점이 몇 점이다? 80점이에요. 예. 만점 100점이다 아닙니다. 예, 이 과목은 만점 100점을 못 받는 과목입니다. 자 20% 20점 정도는 교재에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못 맞춥니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찍었는데 맞았다. 그거는 실력을 맞춘 게 아니죠. 실력으로는 20점 못 맞춰요. 20점 그냥
틀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 이것부터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이 과목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 맞출 수 있는 점수는 80점이에요. 자, 그리고 20점은 교재 없는 부분 놓으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출제 경향. 자, 우리가 기출된 부분이 있고 미출제된 부분이 있어요. 자, 기출된 부분과 미출제된 부분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기출된 부분 70% 정도 내줬어요. 자, 미출제된 부분 한 30%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기출된 거 중심으로만 학습을 했습니다. 공법을. 양도 많고 한데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자, 60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2년, 3년 전부터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30일의 시험에는 기출된 부분이 40%, 출제 안 된 부분이 60% 놓았어요. 작년 시험. 또 떨어지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32회 시험에서는 뭐 어렵게 내겠죠. 쉽게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기출된 부분이 30%,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70% 비중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은 기출 중심으로 자, 공부하면 학교한다 떨어진다. 100% 떨어지죠. 작년 시험에 기출 중심으로 학습하신 분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왜? 40%밖에 안 나와요. 출제 안 되는 비중은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 각종 동영상 보죠. 동영상 보면은 처음 다 강의를 기출 중심으로만 수업을 해줘요. 출제 안 된 부분 수업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 중심으로 학습하니까 결국 가락이 나와버려요. 가락이 공법이 40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업체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럼 수업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학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은. 100% 환급에 요즘은 300% 환급입니다. 학교 하면은 평생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하면은 3배까지 환급해 주겠다. 자, 그만큼 학교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요것만 딱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학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된 부분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자,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철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살아서 만들어. 저는 금방 끓여. 근데 그 연습장을 가서 이거하고 아니 볼펜 동작합니다. 볼펜 동작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야 되면 그것이 나오죠. 출 끊는 거는 출 끊는 거 쓰는 거는 출 끊는 거는 손대기 싫어요. 카페에 가냐? 저시대 카페로 들어오고 나는 카페 가고 알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대사가 그냥 떴으면 되나? 그렇죠. 요즘 시험에 이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철저한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예. 자, 작년 시험 기출 문제 보면은 용어 뜻만 알면은 자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용어 뜻을 모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골라라 하니까 못 고르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작년 시험 이런 공부 나왔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기반시설이 자 유발 시설로서 해당이 안 되는 시설을 찾아라. 자, 그래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설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5개 질문 중에 상업지역이 하나 딱 들어가 있었어요. 상업지역에는 기반시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잖아. 농촌지역에는 기반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취지 뜻만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이해부터 해야 돼요. 예. 이해를 하려면은 수업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듣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를. 예.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일정이 뭐 1월 달, 2월 달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줍니다. 수업을. 자,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은 시험에 2번 내지 3번 정도 출제된 부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 6월 달쯤에 되면은 자, 여기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다가 자, 또 추가되죠.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은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됐던 부분과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 중에 있죠. 시험에 놓을 만한 부분을 추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매달 단계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7월, 8월에 가서는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과목은. 단어조차 여기 공부에 놓는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 여러분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옵니다. 예, 아무리 책이 없는 건 내더라도. 자, 그래서 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 그래서 정리는 6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60페이지는 기출됐던 부분도 들어가 있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 중에 시험 놓을 만한 거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30일의 시험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60페이지 속에서 얼마나 실제로 기출이 됐느냐, 시험이 나왔느냐, 71.5%가 나왔어요. 71.5%. 예. 그래서 작년에 수업 들은 분한테 제가 뭐라 합니까? 무조건 10번 이상 받아야죠. 10번 이상 이거 부합분이면 60점 이상 나와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것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보면 떨어집니다. 예. 그냥 이것만 계속 10분 이상 봐야 돼요. 작년에 제일 많이 봤던 분이 23번 봤습니다. 23번 봤는데 그분은 몇 점 받았냐? 77.5를 받았어요. 그 80점 만점 받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되는데 안 돼. 왜? 욕심이 많거든. 야, 옆에서 거시기가 이야기합니다. 이 동영상 이 자료도 좋다. 니 봐라.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 이 자료 저 자료 다 놔놓고 예,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겨우 이거 4-5번 보고 시험장에 가니까 여기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결국은 70% 이상 여기 다 있는데 그러면은 올해는 무조건 이거 10분 이상 바쁘리라. 예. 그래서 작년에 저 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좀 빨리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그 7월 달에 해드리려고 하니까 뭐라느냐. 7월 달 하지 마라 이런 게.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많이 볼 건데 9, 10월에 해라. 시험 치기 직전에 해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빨리 한다 한 게 9월 초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작겠죠. 원래는 다 다른 학원은 7월 달이나 8월 초에 다 해요. 예. 한 달 이 정도의 시간 여유가 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하자니까 안 된대. 9, 10월 달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9월 초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이거 해줍니다. 해주면은 언제 해주느냐? 방금 말했죠. 7월, 8월 중에 해줄 거예요. 예. 될 수 좀 빨리 해주면은 자, 그리고 나면 이거 딱 정리해주면 이것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뭐 하면 됩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죠. 예,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뭐만 해라? 읽어라.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자꾸 읽으세요. 예. 10번 이상 읽으면 딱 느낌이 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정리해주면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 이걸 읽기가 어떻다? 예, 훨씬 수월합니다. 이해 안 된 사람에서 이거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자기 바쁜 일 있고 이러니까 자, 이 수업 과정 대충 생각하고 자, 시험 칠 때 돼서 한 2달 전에 와서 이 자료만 복사해 가 봅니다. 한 페이지를 못 봐요. 한 페이지를. 예. 뭐가 안 돼가 있으니까 안 돼 있으면 한 페이지 못 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 10분 이상 읽으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암기. 사실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 사항입니다. 전체 다 암기예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몇십 개 외워야 되고 뭐 보통 또 뭐 1, 200개 외워야 되고 심지어 수천 개 외워야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 사항입니다, 사실. 그럼 이거 외우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 다 외울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그분은 시험을 못 칩니다. 예. 이거 암기하다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장에 가지도 못해요.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암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해하면서 뭐 한다? 읽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법에 꼭 외워야 할 거 있죠. 필수 암기 사항은 지금 프린트 드렸죠. 그거 4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외워라. 자, 그거 외에는 외운다. 그냥 이해하면서 읽는다.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외우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번개불에 콩구 먹듯이 외우면 번개불에 콩구 먹듯이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천천히 외워야겠어요. 천천히 외우면 잊어먹는 속도도 어떻습니까? 천천히 잊어먹습니다. 나는 당장 외워야 되겠다. 그럼 당장 잊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천천히 외우느냐? 매일 20분씩 읽기만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나는 무조건 하루에 20분 딱 여기 투자해가 읽으세요. 20분 투자하면은 4페이지 딱 읽어집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자, 한 달이 지나면 30분 보죠. 6개월이 지나면 몇 번 봅니까? 180번.
180번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외워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매일 20분씩 외우면 그만큼 천천히 외우는 것이 되죠. 읽으면은 그 까먹는 속도도 어떻습니까? 천천히 까먹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렇게 학습하세요. 자, 이제 교재를 넘기면, 자, 거기에 목차 다음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핵심 체계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한눈에 보는 핵심 체계도. 자, 거기에 18쪽부터 시작해서 자, 이 여러분 교재에 39쪽까지 들어가 있죠. 몽땅 버리세요. 미련 두지 말고 어떻게 한다?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은 3, 4회 합니다. 라면 3, 4할 때 한다는 뜻이고 5, 6월에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때 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방금처럼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버리는 부분은 과감하게 뭘 해야 된다? 뭐 보면 어찌 될까요? 재수 없이 떨어집니다. 예. 보면 안 돼. 보지 말란 뜻이. 왜? 이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이걸 부합부리면 마이너스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체계적으로 이 공부 내용 이해하고 난 뒤에 봐도 늦지 않는데 그때 보면 아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간 낭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버리라 하는 부분은 영원히 보지 마세요. 1년 만에 합격하고 싶거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공법의 기본적인 거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먼저 여러분이 교재 들어가기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이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동산 공법은 합성어입니다. 부동산이다 하면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다 이 뜻인데 토지나 건축물, 자 여러 가지 정착물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목입니다. 나무도 부동산이에요. 자, 그리고 공법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법이란 말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이란 말 자주 쓰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질서 유지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 이 뜻이에요. 이 약속은 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끼리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럼 이걸 꼭 지키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력, 즉 처벌이나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벌과 책임 같은 강제력 있는 사회적인 약속을 우리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와 비슷한 용어가 도덕이란 말 있죠.
도덕은 뭡니까? 이것도 사회적 약속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지켜야 윤리. 이것도 사회적 약속인데 이건 도덕은 강제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을 우리가 도덕이라 하죠. 도덕적으로 자 위반하게 되면은 용마도 묵죠.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러나 법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따릅니다. 자 이런 법을 주체를 가지고 둘로 나누면 하나는 사법이고 하나는 공법이고 이렇게 나눕니다. 사법은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 개인 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총칭해서 사법 이렇게 합니다. 사법은 주체가 누구다? 개인. 여러분 1차가 민법 배웠죠? 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임차인, 저당권자, 설정자 이렇게 개인 대 개인 관계를 전제한 법들을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법을 위반하면은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이런 민법 책에 보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 넣죠. 자, 그래서 민법은 위반하면은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묻습니다. 자, 공법은 주체가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이죠. 특히 부동산 공법은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이에요. 자,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룬 것을 자 공법이다 하는데 자 여기에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입니다. 자 여기 수직적인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규제 관계를 다루겠다 이 뜻이. 그래서 공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규제하는 법을 총칭해서 뭐라 부른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누구다? 행정기관이에요.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자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거 등을 이용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용을 한다.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자 정부에 있는 토지 등 건축물이 있죠. 그걸 개발시켜서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운다 이 뜻이. 예. 자 그럼 우리 주위에 자 이 공법적인 이 정의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가끔 볼 수 있습니까? 천지잖아 천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사고를 틀을 바꿔야 돼요. 확 깨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지. 자, 우리 여기 학원 저기에 저 단독주택 쭉 들어가 있죠. 저거는 저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해놨잖아요. 그 건물이 들어와야 돼. 그럼 도청 뒤편에 산에는 그거는 건물 없죠. 그거는 국가 자체가 국민들이 거기에는 개발하지 못하고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해놨어요. 대한민국 천지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그러면은 자 첫째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이 주체인데 이게 누구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또 누구냐 이게 누구냐. 자 그래서 행정기관은 크게 두 가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토지 등의 개발 아니면 보존을 통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그 행정기관이 크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다 하면은 자 우리가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있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각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까지는 뭐라 부른다? 국가라 합니다. 공법책 읽다 보면 국가란 말이 자주 나와요. 지자체도 자주 나오고 그때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 국가란 말이 나오면 결국 대통령에서 장관까지 지칭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각부 장관 중에 우리 공법의 주무장관이 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 외에 여러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장관을 줄여서 뭐라 부르느냐?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공법책을 읽다가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이 나오면 누굴 말한다? 각부 장관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눕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자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자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 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자 이 5가지 행정구역을 광역지자체다 하고 줄여서 시도, 거장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자 기초지자체는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습니다. 구청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에는 군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이 있고 울산은 울주군이 있고 대구는 달성군이 있어요. 이렇게 군이 하나 들어가 있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아직 없고 자 도 밑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상남도만 생각해 보세요. 창원시, 김해시, 자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합천군, 어령군, 함안군, 산청군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군. 자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는 행정시 즉 시장을 도지사 임명하는 시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줄여서 기초자치를 시, 군, 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이 시는 종류가 이제 3가지예요. 특례시라는 것이 올해 작년 연말에 만들어졌죠. 그 차공시 뭐라 합니까? 특례시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 특례시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당한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사실 100만 명 이상이 되면은 뭐로 승계해 줘야 됩니까? 광역시로 승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광역시 성격이 해주기 싫어서 만든 게 뭐다? 특례시예요. 그때 지금 경기도 지역에 수원시 있죠. 용인시가 창원시 다 특례시로 돼서 100만 명 다 넘습니다. 예. 자, 왜 이러냐? 우리가 울산 광역시라 하죠. 울산시가 자 광역시로 100만 명 이상 돼 성격됩니다. 예, 성격되면서 울산시에서 그 많은 대기업 공장에서 들어오는 세금 있죠. 울산시만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울주군 같은 데는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자체가 울주군입니다. 그 세금을 누구한테 씁니까? 울주군에 우선 접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울주군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다가 군 차원에 또 지원해 줍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지원해 줘요. 예.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세금이 많으니까. 예. 그럼 창원시 같은 경우에 창원시에도 여기 대기업들이 많죠. 자, 여기서 만약 창원시가 강력시 돼버리면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만 집행합니까? 창원시만 집행합니다. 그럼 경상남도에 그 세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여러분 혜택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마저 광역시 성격해 버리면 자, 경상남도에는 세금이 들어올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광역시 성격은 안 해주고 뭐로 한 겁니까? 특례시라 했어요. 특례시는 100만 명 이상이 돼. 그 다음에 시중에 또 대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그 외 일반시. 인구 50만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 종류도 특례시, 대도시, 시 이렇게 세 종류예요. 자, 그래서 행정기관이라 하면은 지금 이걸 지칭하는 겁니다. 국가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 장관까지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자, 그래서 공법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 등의 자, 개발 통해서 이용하도록 보존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인 시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토지 등을 개발이나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개발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무슨 법이다? 공법이에요. 자, 그래서 주체가 하나다, 여럿이다? 여럿이에요. 그래서 규제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복잡한 법이에요.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다 이렇게 하시고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들이 공법의 주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책을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법은 자, 우리가 뜻은 방금 봤고 구성이 어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부동산 공법은 뜻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자, 토지 등의 이용을 즉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보존을 통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방금 떠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행정기관이 국가 자체가 전국에 있는 토지 등을 자, 여기는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는 법이 공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리 어디는 개발할 토지다, 어디는 보존할 토지다 미리 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말아야 돼?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보존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부터 빨리 깨야 돼. 미리 알려줘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고 그러면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할 건지 미리 이 규제를 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규제 방법을 써야 될까요? 자, 여기는 개발하도록 보존하도록 이용하도록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명령이라는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령. 국가 자체가 국민에게 여기는 개발하세요. 여기는 보존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면 독재 국가에서는 명령을 해야 되죠. 예. 독재 국가에서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일당 독재 국가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일당 독재 국가예요. 저도 민주주의 국가면은 여당 야당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그런 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보세요. 여당 야당의 의석수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왜?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대요. 자,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라 하니까 이거 쓰면 안 되죠. 이거 쓰면 안 된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법으로 정하면 어떻겠어요? 법으로. 이거 법으로 정하자. 여기는 개발하도록 법을 정하고 저기는 보존하도록 법을 정하면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보존하라고 했다가 다시 개발할 수도 있죠. 자, 결국은 자주 사정 변경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자주 뭘 해야 됩니까?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법 바꾸기가 쉽다. 쉽게 만들면 안 돼요. 법은 어렵게 바꿔야 됩니다. 자주 이렇게 개정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계획이라는 거죠. 국가 지자체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디를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미리 계획으로 만들어서 그걸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이 거기에 따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법과 달리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획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국토에 있는 토지를 어디 개발하고 보존을 할 건지 계획 제도를 가지고 규제하도록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도입한 제도가 토지 이용 계획 제도입니다. 토지를 개발시켜서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미리 계획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크게 이 제도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방향 제시 계획에서는 어디 개발하자 보존하자를 방향만 딱 정해줘요. 그럼 방향을 정해준 이 계획에서 받아서 구체적으로 개발 보존을 실천에 들어가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행 계획입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국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 제시 계획을 우리가 국가계획이라 합니다. 국가계획. 또 여러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의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창원시 안에 어디에 개발하고 보존하고자 방향을 정해줘야 될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전국토 단위, 지역 단위, 여러 지역을 묶은 단위, 단위나 행정구역 단위,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이걸 받아서 실행하는 계획이 하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개발 보존을 실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계획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전국토 어디 개발하고 보존하고를 다 제시해 놨어요. 창원시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이거 가지고 창원시 여기는 개발하고 산에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도록 미리 다 제시해 놨기 때문에 산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건물이 들어와 있고. 국가 자체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미리 다 방향 제시를 해놨어요. 실행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기 위해서 이 제도와 함께 도입한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를 도입했어요. 전국에 있는 토지에 전부 다 뭐 정한다? 용도를 다 정하고 용도에 맞는 뭐 한다? 건축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원 주비를 봅시다. 여기는 상가지역이죠. 그러면 창원시가 옛날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여기는 개발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줬겠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실천돼 들어갔어요. 기반시설 도로고 다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가 중심 들어오도록 용도 제도를 가지고 여기 뭐까지 정했다? 용도 뭐로 정했다? 상업으로 정했겠지. 길 건너는 뭐로? 주거로 정했겠지. 그러니까 여기 상가 건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제도는 세 가지 제도가 있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 용도까지 국가 자체가 전국에 다 정해놨습니다. 다 정해놨어요. 예. 저 남해안의 무인도에는 무인도에도 정해놨습니다. 예. 대한민국 안정한 데가 없어요. 다 정해놨어요. 예. 자, 그러면 만일에 보전으로 정해놨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개발하라고 정해놨으면 개발하면 되죠. 국가가 이 정도까지는 미리 다 정해놨어요. 이 계획을 통해서 용도제를 통해서 다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보전용 토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뭐 농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법 배워야 된다? 농지법 배웁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70%가 산지죠. 예. 자, 왜 산에 건물이 없습니까? 보존하라고 정해놨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산지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험범위 이제 빠졌죠. 예. 자, 그 외 개발을 주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개발이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고쳐서 발전시킨다는 뜻인데 공법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첫째 건축물, 건축, 또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를 뭐라 부른다? 개발. 공법에 개발이라는 말로 놓으면 이 6가지를 무조건 의미합니다. 그럼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규모 개발은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허가받아서 이런 6가지 행위를 하면 돼요. 예. 자, 이 중에 건축물, 건축이 들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별도 무슨 법 배운다? 예, 건축법을 이것 때문에 배워야 돼요. 예. 그 다음 대규모로 개발합니다. 수천 수만 필지에서 개발하려니까 일일이 허가받는다 하면은 수천 수만 개 받아야 돼요. 허가받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개발일 때는 자,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고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발은 사업 형식이에요. 그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4가지 배웁니다. 첫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말이 비슷하죠. 요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자, 큰 기반 시설 설치 사업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쉽게 보잖아요. 여 앞에 있는 상원시 전역에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 설치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자, 이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죠.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를 만든다.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각종 시가지 조성, 새롭게 개발하는 신개발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자, 재개발에 관한 사업이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들어봤죠? 자, 이런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작년 30일에 부동산 학개론의 1차 그 학개론 시험에 신개발이라는 거 묻죠. 재개발 묻다. 그 말 놓으니까 또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틀려야지. 이 첫째, 이 쉬운 것도 틀린다. 신개발이 뭘까? 도시개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요즘은 부동산 공법, 1차 가병에 부동산 학개론 있죠.
1차만 공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공법 수업을 같이 들어야 돼요. 왜냐? 작년에 부동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1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공법 관련 문제 6문제 나왔어요. 그럼 1차만 공부하면 이 18문제는 못 맞추죠. 그럼 22문제에서 맞춰가 60점 어떻게 맞습니까? 다 맞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놓으니까 반드시 1차만 하더라도 공법 수업을 들어야 돼요. 몇 문제? 6문제 나오기 때문에. 예. 안 들으면 결국은 1차 되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지금 우리 첫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물었어요. 신개발이 뭐냐, 재개발이 뭐냐. 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도시공계획 사업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주택건설 사업이다 해서 주택법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예. 자, 그래서 공법이 전체 내용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이 책 전체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딱 이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차근차근하게 배웁니다. 여기 순서대로 오늘은 여기 방향제시계획 배우겠죠. 여기 실행계획까지. 다음 주 뭐 배우겠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운다 이 말.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걸 하나하나씩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저 11월 달에 여기에 대한 프린트를 들었죠. 있을 거예요. 그 딱 책에 붙이라 했죠. 내가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알면서 전체 흐름을 알아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 과목은. 예, 그래서 나는 못 받았는데 뭐 안 받아도 돼요. 그 2월 말 되면 그 프린터를 또 제작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42쪽에 가면 서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용어 정의의 총칙에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 목적 보시면은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 핵심 말은 첫째 줄에 있죠.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자, 그 계획에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이 말씀인데 그게 무슨 계획이다? 토지 이용 계획이다. 방향제시계획과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수립 및 집행 등의 집행이란 말 있죠. 집행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이 말씀대로 개발 보전 이 집행 아닙니까? 계획에서 정한 대로 집행한다는 뜻이니까 개발 보전을 이 뜻이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위헌에 관한 법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용어 정의부터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네.